저희 부동산 스쿨에 나와주신 여러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스쿨링에서는 앞 시간에 이어서 전세 사기 얘기를 좀 계속해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전세 들어갈 때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등기부등본 띄어가지고 은행에 저당 잡혀 있는가 안 잡혀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저당권이 있는데 들어갔다가 낭패당합니다. 그런데 등기부를 열람해 보니까 깨끗하더라. 그래서 마음 탁 놓고 중개사를 통해서 전세 계약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다시 보니까 자기보다 선순위 저당권이 있더라는 겁니다. 엄청나게 세심하게 봤는데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여러분, 저당권은 등기부에 기록이 됩니다. 등기부 기재입니다. 등기부에 기재된 저당권은 나중에 처리가 끝나고 나면, 기재가 되고 나면은 접수한 날, 접수일자에 효력이 생깁니다. 저당권의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나 계약서, 주민등록, 확정일자로 효력을 가지는 임차권이라고 그럽니다. 전세권도 임차권입니다. 그 임차권의 효력은 입주한, 다시 말하면 주민등록한 다음 날 효력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날 했더라도 하루 차이가 납니다. 이거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만약에 집주인이 나쁜 마음을 먹는다면 전세금 다 받고 바로 등기소 달려가거나 법무사 시키거나 또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서 저당권 설정해 버리면 낭패를 보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등기부 등본 열람 발급 받으러 인터넷에 들어가 가지고 물권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물권 화면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왼쪽에 보면은 등기 신청 사항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딱 찍으면 현재까지 찍는 순간까지 등기 신청이 있었나 없었나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집주인이 등기 신청했다면은 알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아까 제가 등기부의 발급 열람은 24시간입니다. 밤에도 발급도 하고 또 열람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등기 신청은 6시까지밖에 안 합니다. 다음 신청은 다음 날 9시 문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시까지 없으면은 등기 신청 없는 겁니다. 저당권 신청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열람 발급은 24시간 하면서 이렇게 등기 신청은 야간에는 안 받게 이렇게 돼 있을까요? 아마 등기소 직원들이 가서 잘라고 그럴까요? 그거 아닙니다. 지금 AI가 굉장히 똑똑해가지고 능히 그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야간에 제한하는 것은 등기 신청하는 순서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정해지기 때문에 순위 발급을 해서는 안 됩니다. 6시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9시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보통 설명으로 끝나는데 우리 스쿨링에서는 반드시 논리로 이거를 접근해야 됩니다. 논리로 풀어야 됩니다. 왜 이렇게 돼 있을까? 여러분, 그렇다면은 등기는 이렇게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건데 특히 물권을 공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민등록법이 생긴 것이 사실은 1962년입니다. 사실은 처음에 간첩 색출을 하고 한 겁니다. 인구동향 파악을 하고. 그러다가 68년에 들어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주민등록 번호가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주민등록 번호는 앞에 6자리 생년월일하고 뒤에 남녀를 구별하는 1번, 2번. 그래서 7자리만 공시가 됩니다. 어디에? 소유자 주소 성명할 때 주민등록번호가 공시가 됩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소유자가 누구냐는 것은. 그래서 여기서
등기부에 나와 있는 저당권이나 지상권이나 이런 거는 참 좋은데 그 당시는 60년대 이전에는 임차권은 아무리 큰 돈 맡겨놓더라도 등기부에 공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등기부가 가장 완전한 공시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껄쩍지근하다. 다시 말하면은 복덕방 할아버지, 그때는 중개인, 지금같이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신고자였어요. 그분들 장기를 잘 두시죠. 그런데 그분들이 묵서지로 2장을 씁니다. 묵서지로 똑같이 2장을 써서 도장 찍어가지고 임대인, 임차인한테 줍니다. 그리고 뭐 매덕을 맡겨놨다, 전세금 맡겨놨다, 영수증도 이제 써가지고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분실되면 어떻게 합니까? 둘이 다 분실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이때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간이 그때 말이요, 3년으로 했는데 그거 내주시오. 그때 내가 3억 맡겨놨으니까 내놓으시오. 그랬더니 임대인이 뭐라 그러냐면은 1억 받아놓은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중개인 모셔다가 증인 세워서 재판해 봅시다. 중개인 이미 돌아가셨어요. 뭐 치매 걸릴 수도 있어요. 뭐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비록 이것이 임차권이라 하더라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생기기 전입니다. 지금 등기하는 방법이 마련돼 있었어요. 조금 이제 우리는 시험 문제같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민법 제621조에 따라서 임차권도 등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보증금 이런 거 그 내용 등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도말할 것 없이 임대인이 인감을 띄워줘야 됩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자기 권리에 제한이 가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81년도에 주택임대차보호법, 복잡하네요. 주임법 그러겠습니다. 주임법이 생겨났어요. 거기에서 그 법에 따라서, 그 법 3조입니다. 3조에 따라서 전입신고 인도 받으면, 인도는 이사 들어갔다가 말입니다. 받으면 대항력이 생긴다. 확정일자까지 해놓으면 우선 변제권까지 생긴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집 주인이 만약에 전세 내주고 임차권 설정 신청해줬다 하는 경우하고, 또 하나 주민등록 전입에 의해서 대항력이 생겼다 했을 때 누가 우선할 거냐, 이게 선후가 정해지질 않아요. 등기소에서는 정해집니다. 여러 권리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는 접수 순서에 따라서 그거를 정하게 됩니다. 이 복잡한 것은 나중에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한 꼭지 더 만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안 되겠다 해서 그래도 확실한 공시는 등기이니까 이때는 민법 621조에 의해서 등기된 임차권, 전세입니다. 전세는 임차권이라 그래요. 전세 살 권리를 임차권이라 그래요. 이 등기된 거, 그거는 그 날짜에, 등기법 원칙에 따라서 그 날짜에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둘이 무슨 관계를 정하기 힘드니까 주임법상의 대항력, 이거는 다음 날로 미루자. 이렇게 해서 다음 날을 익일이라고 말합니다. 세는 날 이런 뜻이죠. 이렇게 해서 입법적으로 그걸 해결해 놓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루 시차가 생기는 겁니다. 아시겠죠? 야, 그런데요, 우리 스쿨링에 오시는 분에는 부동산 시험 준비하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이제 우리가 시험 실제로 나왔던 기출문제 판례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주임차법상의 대항력을 딱 얻었어요. 그 다음 날에 이제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 집 주인이 저당권 설정을 해줘 버렸어요. 그러면은 효력 발생하는 날짜가 겹칩니다. 누가 우선할 거냐? 판례대로 대답해라. 이랬거든요. 시험 문제입니다. 이랬을 때 판례는 당연히 하루 먼저 주임법상의 대항력을 갖춘 그 사람이 우선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판결 이후에가 지금 여기서 하루의 시차를 둔 것은 등기하고의 저촉을 피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길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생기는 것이다.
그런데 그 다음날 저당권 신청한 사람은 아무리 빨라봐야 등기소 문 여는 시간, 인터넷 등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문 여는 시간 9시 이후에 되기 때문에 당연히 주인법상, 하루 먼저 한 주인법상의 대항력이 우선한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시험 문제였습니다. 기출문제 하나 더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임차인이 5억을 맡겨놓고 주민등록 확정일자 이제 했습니다. 5억 보증금. 그 다음에 집주인이 은행에 맡기고 돈을 빌려 썼습니다. 빌려 쓴 뒤에 보증금 올려달라 해가지고 또 1억을 더 올려줬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이제 확정일자를 받은 거예요. 경매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 거냐? 5억 보증금 처음에 준 거, 그것이 최선순위. 그 다음에 은행 채권, 저당 채권, 이 두 번째 순위. 그리고 나머지가 있으면은 세 번째가 1억 올려준 거. 근데 만약에 여유가 없으면 못 받을 수도 있겠죠. 두말할 것 없이 그 1억도 일반 채권자보다는 우선합니다. 그 점을 확실하게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사실은 이제 물건에 대해서는 등기부 열람을 하는 방법, 갚고 울고 이게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확인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소유자가 누구냐입니다. 등기부에가 이름하고 주소하고 주민등록 앞자리 플러스 해서 1 플러스 해서 7자리는 나옵니다. 사진은 안 나옵니다. 자, 이랬을 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건 시험 문제는 아닙니다. 보증금을 조금 걸고 월세를 들어갔어요. 임차인이. 월세를 조금 내면서 거기서 거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3자가 보면은 그 주인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중개사에 나가가지고 우리 방 전세 좀 내달라. 전세금을 이제 많이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이 왔어요. 왔더니 월세 사는 사람이 주인 행세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는 이씨인데 아니다. 등기부상 이름 김아무개다. 이렇게 말하면서 거기에 모든 것을 이제 자기가 이제 행세를 합니다. 그럼 모용한다. 본인을 이제 모용한 거예요. 사기친 거죠. 그런데 중개사도 그 사람이 주인인 줄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집 보여달라 그러면은 전화를 하면은 그 사람이 그거 있어가지고 문 열어주거든요. 이 사람이 주인 맞구나 이랬어요. 등기부 연락해 보니까 깨끗하거든요. 그렇구나. 이 사람이 주인이고 선순위도 없구나. 그래서 이제 마음 놓고 계약을 했던 겁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을 계약서로 쓰고 계약금 받고 중도금 받고 잠적해 버린 거예요. 잔금은 못 받겠죠. 아무리 강 큰 사람이라 하더라도 앞에 본 빌라왕이라 하더라도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가버린 거예요. 이랬을 때 답 줬던 걔가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랬을 때 이 사람 너무 피해가 큽니다. 중개사한테 책임져라 이렇게 말합니다. 중개사가 여러분 중개사도 그 물건 설명 잘못하면은 책임져야 됩니다. 그리고 중개사들이 돈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공제, 보험에 들어 있습니다. 지금 개인 중개사로 말하면은 2억 원까지 보험에 들어 있어요. 그 손해배상을 보험에서, 거기는 공제라고 말합니다만 또 보증회사도 있습니다. 서울보증이라고. 그거를 넣어 놔야 중개사 영업 허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예를 들어서 뭐 해보니까 1억 5천 손해봤다. 그러면 1억 5천을 거기서 피해자에게 주고 두말할 것 없이 보증회사는 중개사한테 구상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끝난 뒤에 중개사가 소송 제기를 했습니다. 나 억울하다. 나 물건 설명 다 했다. 등기부 등본으로도 설명하고 건축물 대장 다 설명하고 다 했다. 그런데 사실은 그 가짜 주인이 주민등록증을 위조를 했던 거예요. 위조입니다. 그러니까 나 다 했다. 나 책임 못 진다. 그랬는데 최후의 법원에서는 무슨 판결을 내렸느냐. 그래도 너 책임져.
주민등록증이 위조였다는 사실, 그거를 네가 알아내지 못한 것은 의뢰인한테 최선을 다하지 못한 거야. 네가 책임져. 이렇게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내 이름으로 된 아파트를 남편이 전세 내달라 이랬거든요. 그때도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당연히 남편이 아내를 대리할 수 있는데 그걸 법정 대리라 그럽니다. 그런데 부동산 거래는 그 대리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아내가 책임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거를 우리가 표현 대리라 그러는데 그거는 우리가 스쿨링이 상당히 진행된 뒤에 확실하게 우리가 그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그거는 완전히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 다 그렇습니다. 계약서 쓸 때 입금계좌 이렇게 딱 써버려요. 입금계좌가 뭐냐면은 본인 이름으로 은행이자가 돼 있더라. 아내 이름으로 돼 있더라. 계약금이든 중도금이든 글이 넣어버리면 아주 안전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스콜 한번 더 하겠습니다. 뭘? 전세 사기 문제를. 감사합니다.